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40대 남자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짜장면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국집까지 차리게 되었고요. 예전엔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이면 온 식구가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에 가곤 했잖아요. 저희 집은 사정이 있어서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가족들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집에 모여 낮에 먹지 못한 짜장면을 시켜 먹곤 했죠. 그때는 특별한 날에는 짜장면을 먹는 걸 공식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겐 특별한 날이라서 짜장면을 먹는다기보다는 짜장면을 먹어서 특별한 날로 기억되긴 했지만요. 어른이 되고는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나서 이젠 거꾸로 기분이 좋거나 우울할 때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주변에서 물릴 때가 되지 않았냐고 농담처럼 말하곤 하죠. 하지만 제게 있어 짜장면은 요즘 말로 소울푸드와 같은 거라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다른 음식은 한두 번 먹으면 질리는데 짜장면은 도통 질릴 생각을 안 내요. 저에게는 짜장면 하면 꼭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저는 꽤 부유한 교육자 집안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교장이셨던 할아버지와 중학교 교감이셨던 할머니, 그리고 제 부모님 역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어요. 심지어 현재 형과 누나도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요. 부모님이 모두 교직에 몸을 담고 계셨던 탓에 저희 남매는 입학식을 비롯한 학교 행사에 아무도 오지 못하셨죠. 어렸을 때는 주변 친구들이 부럽고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울기도 했는데 철이 들면서부터는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숙명이다 하고 받아들인 거죠. 저는 집안 분위기와 다르게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는 영 친하지 않은 아이였어요. 책만 펼치면 잠이 오고 수학 문제를 풀면 머리에서 지진이 나는 그런 아이였죠. 어머니는 그런 저를 한심해 하셨어요. 너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니? 네 형이랑 누나는 이런 건 그냥 한 번에 풀었는데 넌 어떻게 된 게 붙잡고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 늘 이렇게 형제들과 비교를 하셨죠.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시험을 보고 오면 형과 누나는 한두 개 틀린 것에 속상해하는데 저는 맞은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았더랬죠. 그럴 때마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부모님 몰래 점수를 조작했어요. 하지만 현재 교사였던 부모님이 쉽게 속을 리 없었죠. 조작된 시험지는 들키기 일쑤였고 결국 매만 부른 셈이었어요. 도대체 넌 할 줄 아는 게 뭐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할 줄 아는 거야 많지.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아, 점심도 우리 반에서 맨날 1등으로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내가 끓인 라면이 분식집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대. 이 정도면 할 줄 아는 거 많지? 시끄러. 쓸데없는 거 말고 공부를 잘하라고. 공부 못하면 말짱 꽝이라고. 어릴 땐 다 필요 없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라던 엄마는 입만 열면 공부 타령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점점 집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갔어요. 밖에선 신나게 놀다가도 집에만 오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과 누나 때는 먹었던 짜장면을 제 입학식 날에는 사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차별 때문에 저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짜장면도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본격적으로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탓에 할머니마저도 저만 보면 한숨을 푹푹 쉬시며 혀를 차셨고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회초리를 치셨어요. 저는 맞으면 맞을수록 더 말을 듣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천덕꾸러기가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받다가 날씨가 좋길래 나가고 싶은 충동에 학교 담을 넘었어요. 하필 그게 학생 주임 선생님께 걸려서 부모님께 전화가 가게 되었고 저는 어차피 집안의 미움을 받는 존재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 모습에 학생 주임 선생님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를 시키셨어요. 웬일인지 학교에서 연락이 갔을 텐데 부모님은 저를 혼내지 않더라고요.
왠지 좀 섭섭했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나를 포기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말썽을 피우는 것도 재미없고 모든 의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덕에 말썽은 잠잠해졌고 집안은 평화로워졌죠. 정말 내가 요즘 같기만 하면 좀 살겠네. 엄마는 제가 버젓이 듣고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풀 죽은 강아지처럼 기가 팍 꺾여서 방에 들어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쩌면 난 우리 부모님 친자식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에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밖에 나가 저녁을 먹자고 하셨죠.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신 곳은 동네 중국집이었어요. 형이랑 누나는 입학식 때 다 먹었는데 우리 막둥이 입학식엔 못 먹었지. 우리 막둥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인데 할애비가 깜빡해서 미안하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입학하던 날 할아버지는 퇴임 기념으로 선생님들과 식사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은 고향집에 내려가셔서 모처럼 휴가를 보내고 오신 탓에 저를 챙기지 못하셨다며 제게 미안해 하셨어요.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할아버지가 음식값을 내곤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제 입학식을 챙겨주지 못하신 게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마침 주문한 짜장면과 탕수육이 나왔고 저는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 치웠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우리 유성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할아버지의 뜬금없는 질문에 당시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단다.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생각해도 돼. 분명히 내게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게다.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손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러 가시더니 어린 아이들에게나 찍어줄 법한 도장을 꺼내 제 손등에 꼭 찍어주셨어요. 제 손등에는 참 잘했어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의아해서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건강하게 잘 커져서 찍어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를 유일하게 칭찬해 주시는 할아버지 덕분이었죠. 저는 할아버지 말씀처럼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이 바뀐다고 공부가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아니구나 진작에 깨닫고 운동에 열을 올렸지만 체력도 그다지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남들 앞에서 넉살 좋게 떠드는 걸 잘하지도 못했고 손재주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출출해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거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요리였죠. 평소 냉장고를 뒤져 곧 잘해 먹곤 했는데 그런 경험이 저에게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것 같아요. 맛있게 만들어졌을 땐 친구들도 정말 좋아해서 성취감도 느끼게 해주었고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달려가 외쳤어요. 찾았어요. 저는 요리가 좋아요. 할아버지는 제 손에 도장을 찍어주시며 우리 유성이는 멋진 요리사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난생 처음 꿈을 갖게 되었어요. 유치한 토끼가 그려진 참 잘했어요 도장은 항상 저에겐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그날 이후 저는 손에 연필보다 칼을 더 많이 들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공부가 아니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 돈으로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식이나 일식보다는 중식이 잘 맞았어요. 저는 가장 맛있고 큰 중국집을 열겠다는 꿈을 꾸며 대학 진학 대신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얼른 군복무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훈련소에 가던 날 할아버지는 논산까지 저를 배웅해 주셨고 언제나처럼 손등에 잘했다는 도장을 꼭 찍어주셨어요. 그리곤 대견하다시며 군생활 씩씩하게 잘 마치고 오라고 하셨어요.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은 암담해서 잠도 안 왔어요. 그 순간 제게 힘이 됐던 건
할아버지의 칭찬과 손등에 찍어주신 도장이었죠. 덕분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군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뒤에도 할아버지는 훈련소에 있는 저에게 다치지 말고 힘내라며 편지를 보내주셨고, 제가 훈련소 수료식과 자대 배치를 받을 때는 부모님을 데리고 오셔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그날도 저에게 대견하다시며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군복무를 마쳤어요. 집에 돌아오니 누나는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부모님은 모두 누나의 시험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제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차라리 다행이었죠. 저는 맛집으로 유명한 중식당에 찾아가서 음식을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중식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배움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애원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죠. 그렇다고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군복무 내내 이곳에 출근하는 꿈만 꿔왔던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자 사장님이 제 인내심에 혀를 내두르며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요리를 배울 수 있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 식당 일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칼을 잡기까지 저는 설거지부터 시작해 양파를 비롯한 각종 재료 손질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모두 퇴근하면 주방 물청소까지 저 혼자 해야 했기에 습진을 달고 살아야 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그렇게 3년이나 버티니 주방장님이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칼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희 형이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미 초등학교에 부임해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누나까지 저를 뺀 모든 가족이 교사가 되었다며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좋아하셨죠. 솔직히 저도 슬쩍 끼어서 축하를 받고 싶었지만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할아버지의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제 얘기를 들으신 할아버지는 도장이 아닌 다른 걸 저에게 주셨어요. 바로 중식 칼이었어요. 제 이름이 새겨진 칼이었죠.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할애비가 좋은 놈으로 하나 준비해뒀다. 할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 칼로 저 정말 멋진 요리사가 될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 할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칼을 신주단지 모시듯 고이 모셔두고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혼나는 일도 많고 다치는 일도 많았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요리하는 게 신나고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일이 손에 익었다고 생각할 즈음 저는 주방에서 손을 다치고 말았어요. 발이 꼬여 넘어지면서 기름이 끓고 있는 웍을 손으로 치고 말았죠. 그 바람에 전 오른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신경이 손상돼서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세상이 모두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유일하게 할 줄 알고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절망감은 더더욱 컸죠. 저는 모든 걸 잃고 좌절해야만 했어요. 손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 회복했지만 신경은 경과를 더 지켜봐야 했어요. 회복이 된다는 확신도 없이 재활치료를 받는 상황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어요. 퇴원 후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저는 제 방에 버려진 기분으로 먹지도 않고 침대에만 누워 지냈어요. 더는 봐줄 수 없다는 듯 한 번은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저를 앉히곤 따끔하게 혼을 내셨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하면 뭘 할 수 있냐면서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요리 하나뿐인데 손이 이러니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전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못난 놈. 제대로 부딪혀보지도 않고 포기하면서 무슨 희망 타령이야. 네 말대로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라면 더 안간힘을 써봐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시작했으면 끝은 봐야 할 거 아니냐. 내 의지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저를 무섭게 쏘아붙이고는 방에서 나가셨어요. 늘 제게 칭찬을 해주셨던 할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저는 가슴에 칼이 찔린 듯 따갑고 쓰렸어요. 이제는 할아버지마저 나를 포기했구나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하는 나쁜 생각을 매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어머니와 할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해?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런 어머니 등을 쓸어주시며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전 할아버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어머니가 방을 나선 뒤 저는 할머니께 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셨어요. 그리고는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죠. 한 달 전 할아버지가 움직일 때마다 자꾸 숨이 차다고 하셔서 함께 병원에 가셨었다고요. 그때 검사를 했는데 특발성 폐섬유증이란 진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많이 힘들어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다고요. 생소한 병명이라 검색을 해봤어요. 비록 할아버지께서 연세는 있으시지만 건강하신 편이니 힘들더라도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색 결과를 보니 그런 희망은 사라져버렸어요. 치료제도 없고 예후도 좋지 않은 폐가 딱딱하게 변형되는 병이라는 사실에 저는 절망하고 말았죠. 다음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재활치료에 들어갔어요. 제 손이 예전처럼 돌아오면 할아버지도 다시 건강해지실 거란 최면을 걸며 죽을 힘을 다해 재활에 전념했어요. 지금껏 안 될 것 같은 일엔 크게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악착같이 재활에 전념했더니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손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더군요. 기적을 경험한 기분으로 저는 그 길로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4시간을 기다리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면회를 할 수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각종 기계에 달린 전선을 가슴에 달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생각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손이 움직였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까 정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포기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이번에도 잘했다고 제 손등에 도장 찍어주세요. 참으려고 했지만 주책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여보, 우리 유성이가 할아버지 보러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는 우리 손자 보시려면 얼른 일어나세요. 할머니는 목이 메어서 다음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집에 돌아온 뒤에도 쉬지 않고 재활훈련을 했어요. 어쩌면 시간이 얼마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서 하루라도 빨리 손을 쓸 수 있게 되길 바랬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과 달리 재활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박했기에 말리는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선생님은 제 사정을 들으시곤 위로해 주셨어요. 그 재활 선생님이 바로 현재 제 아내예요. 아내는 당시 제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인상 깊어 제 고백을 받아주었다고 하더군요. 재활은 생각보다 더뎠고 그렇게 2달 뒤 할아버지는 먼 길 떠날 준비를 하셨어요. 그 사이 몇 번 고비가 찾아왔고 담당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할머니와 저는 할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했어요. 제 손등에 찍어주시던 참 잘했어요 도장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도장을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죠. 그 도장은 네 할아버지가 처음 담임을 맡던 날 샀던 거란다. 그걸 사고 애들 공책에 찍어줄 생각에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도장을 여태 가지고 계셨구나.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는 곤히 잠든 얼굴이셨어요. 모두들 숙연한 분위기에서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할머니는 오열을 하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축을 받고 병실 밖으로 나가셨고 형과 누나도 침통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어요. 저는 슬쩍 챙겨온 할아버지의 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손등에 도장을 꼭 찍어드렸어요. 손등이 너무 야위어서 글씨가 선명하게 찍히지 않았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애써 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제대로 된 모습 한번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너나 할 것 없이 할아버지와의 이별로 슬픔에 찬 밤을 보내며 빈소를 꾸렸어요.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깜박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꿈을 꿨어요. 꿈속의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로 제가 손등에 찍어드린 도장을 보고 계셨고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우리 막둥이 덕분에 할애비는 기쁘게 갈 수 있어 고맙다. 그리고 잊지 말거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으니 겁먹지 말고 살아라. 사랑한다. 언젠가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잠결에 울더라고요. 하도 서럽게 울길래 깨워야 하나 망설였대요. 제가 할아버지의 꿈을 꿨다고 말했더니 누나가 그러더군요.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만 그렇게 챙기고 가시는구나. 사실 그동안 오빠랑 나는 할아버지가 너만 편애하셔서 솔직히 부러웠어. 누나의 말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부러웠다니. 저는 한 번도 그런 대상이 된 적이 없었기에 누나의 말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부러워했던 사람은 늘 저였으니까요.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싶었죠. 그 후로 전 꾸준히 재활치료에 정진했고 마침내 다시 칼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선생님 말에 동네에 작은 중국집을 열었고 할아버지가 주신 칼로 정성을 다해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평생 금슬 좋은 부부로 사시더니 할머니는 역시 할아버지의 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누나가 시집을 가고 곧이어 형, 그리고 제가 끝으로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강원도로 내려가셨어요. 어머니는 강원도로 떠나시는 날 저에게 항상 마음에 빚이 있었다며 너그러운 엄마가 돼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죠. 사실 어머니께서 그러실 거 있나요?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그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을 얻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제 가게가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찾아주는 손님도 많고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요즘 아내는 딸아이 한글 공부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어요. 어제는 딸아이가 가게로 와서 손등에 찍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기분이 묘했어요. 도장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좋아하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더 보고 싶더라고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저는 요리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게 되었고 한 가정의 어엿한 가장이 되었잖아요. 이게 다 할아버지의 믿음과 그걸 표현하신 칭찬 도장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철없이 방황하던 저를 잡아주었으니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제 경험만 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칭찬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또한 할아버지께 받은 그 칭찬의 힘을 제 아이에게 나누어 주려고 해요. 마치 할아버지의 유산처럼 말이죠. 누군가 부족해 보이고 못마땅하더라도 한 번 더 칭찬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용기를 얻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